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송갑석 의원과 함께 올해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설은 지났지만 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언제고 명절은 기쁜 날이지만 이번 명절은 또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파가 몰아쳤고 또 그에 따른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정치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이유기도 하지만 지난해 이 KBC 국회의원 의정평가 종합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잖아요. 우선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마 KBC에서 처음으로 한 평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진행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제 거의 수상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역 언론에서 참 엄밀하게 사람을 정치인들을 추려서 상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첫 해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좀 더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격려와 또 채찍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법안 가운데 네. 특별히 이렇게 신경 쓰신 법안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지난 코로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국가에 의해서 영업 제한이 되거나 또 영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보상에 관한 법률을 거의 세계 최초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한다면 저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올 상반기 이내에는 통과시켜야 되는 저희로서는 또 중요한 법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안은 아니지만 또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 앞에 그 아파트가 1년 전에 무너졌던 화정 아이파크. 네. 그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측으로부터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예정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책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가장 작년 한 해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광주 군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쭙자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랑 연계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연계가 됐을 때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광주는 군공항만 이전을 하는 거고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한꺼번에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은 좀 다르죠. 그렇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이제는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공항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을 공항이 있던 자리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과 광주 공항 이전이 같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현 집권당의 근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은 정부를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아마 대구 경북이 주로 할 것 같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본산이 광주인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는 저희 또 광주가 앞서서 이끌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서로가 필요한 점들을 나누고 보완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달빛 동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윈윈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격이 틀린 건 확실히 틀리잖아요. 저쪽은 네. 통합 네. 신공항이고 네. 저희는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상임위도 틀려서 좀 특별법이 이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정리가 네. 돼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핵심은 결국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기존의 법은 소위 말하는 기부대 양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헌집을 팔아서 번 돈으로 새 집을 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있는 이 정도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 땅이 갖는 가치가 엄청나게 크겠지만 대구하고 경북이 신공항 이전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전할 지역에 대한 뭐 풍부한 또 그 지원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전되고 난 광주건 대구건 그 부지를 또 새롭게 개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투입 없이 국가의 도움 없이는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부대 양여라고 하는 것에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은 광주건 대구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문제인 만큼 좀 잘 해결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설 연휴가 막 끝났잖아요. 호남의 설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까 제가 뭐 인사 말씀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미래에 대한 전망, 적어도 올 한 해에 대한 전망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보다도 실제 경기는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호남처럼 많은 제조업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지역 경기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위치가 큰데요. 지금 건설 경기가 상당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IRA 관련해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하지 못해서 우리 광주의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아 자동차의 수출인데 그 부분도 또 다소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울한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여든 야든 관련 없이 정치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민생의 문제죠. 민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요구 또 질타 이런 것들이 여건 야건 가릴 것 없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나 쭉 있어온 이야기지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무리 그런다고 저렇게까지 못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컸고 또 그에 반해서 야당이긴 하지만 저희 민주당은 원내 일당인데 원내 일당답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네. 이걸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네. 여야 모두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 아닐까 싶어요. 과연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우선은 정부 여당의 역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것이 그냥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공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어쨌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이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당이 지금의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가장 최근에 비근한 예로 이란과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아랍 순방을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최대의 적은 주적은 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이 아랍권, 중동권 국가 중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한국 가전제품, 심지어 그 냉장고 중에 양문형 냉장고는
가정의 2집 중에 한 대가 한국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상대로 해서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큰 적은 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두 나라 모두를 당황시키는 말이었죠. 이런 것들이 당장에 외교적 리스크를 넘어서 경제적으로까지 문제를 파생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정부 또 대통령의 어떤 불안정한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뭐 여든 야든 뭐 민심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주당도 정확하게 민생에 보다 더 집중을 해주고 아무리 야당이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과 협상을 하고 또 여당에 강하게 질타할 건 질타하고 이런 점들에 대한 요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참 억울한 측면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로서는 민생에 대한 여러 이야기나 실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가려지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국민적인 설득력이 다소 조금 약화되는 그런 면도 저희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하나의 예로 외교 리스크를 말씀하셨지만 이 외교 리스크나 여당의 그 집권당의 실정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될 듯 싶으면 다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지고 이게 계속 저쪽에서는 물타기 하는 식으로 그때마다 써먹는 것 같단 말이죠. 네.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말 뭐 집권당은 아니지만 집권당에 버금가는 일을 하려면 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단 말이죠. 오는 28일에 또 검찰 소환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는 거의 뭐 출정식 같았지만 첫 번째 소환은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로서도 참 곤혹스럽고 힘든 점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1년 가까이 이 문제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죠. 대선 전국에서부터 수사가 진행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동안 무수한 말들이 나오고 요란하기만 했지 현재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어떤 혐의가 포착되거나 이런 것은 뭐 없죠. 물론 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는 뭐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는 참 억울한 문제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이러한 어떤 사법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 이것을 국민들을 피곤하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도 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당의 대응이 억울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당의 대응이 보다 더 좀 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온 당이 달라붙어서 또 온 의원들이 한 몸이 돼서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집중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 점들은 지금까지 중간 평가를 좀 해보면 그리 국민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한테는 그런 새로운 지혜로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당장에 출두할 때, 이 앞전 1차 출두할 때 저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출두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안타까웠었는데 다행히 여러 뭐 당내 의견들이 또 수렴이 돼서 28일 날 토요일 날 출두할 때는 아주 뭐 단촐하게 변호인만 대동을 하고 출두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지혜로 그리고 일정한 거리두기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표를 띄어내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당하고 그 문제에 관한 한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국민 60% 이상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고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1심 판결 과정을 보면 그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만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수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당이 어떤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쿨하게 약간 그런 모습,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일 때 김건희 여사의 사법 문제에 대한 어떤 편향, 치우침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조금 큰 목소리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 거리두기를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정한 거리두기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임시국회, 1월 네. 임시국회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게 1월 임시국회를 열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손에 쥔 게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습니다. 진짜 네, 네. 맹탕이라는 소리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우선 임시국회를 열긴 했는데 설 전까지 2주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비를 했죠. 물론 법사위가 열리고 했지만 법사위에서 또 새로운 공방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났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 국회에서 여야 간에 다시 좀 합의가 돼서요. 1월 임시국회를 내용 있게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로 좀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법안 심사에 대한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도 합의를 했고 곧 이어서 2월 초부터 2월 마지막 날까지 이제 곧바로 2월 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이랄지 또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각종 법안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설 전 2주간은 허송세월로 보냈었지만은 나머지 기간은 그래도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임위가 국방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무인기 네, 침투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상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 당연히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도 국방위를 가서 놀랬던 게 이런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강릉에서 미사일 사격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뭐 우리는 그것만 부각되고 있는데 다른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이런 점들이 계속 좀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방 리스크도 지금 대단히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국가의 원수이고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다음에 군 통수권자입니다. 근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취임도 하기 전에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국방부 건물로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국방부 건물은 그 옆에 합참으로 이전을 하고 또 합참은 나중에 어디로 이전을 하고 그 주변의 건물들은 또 어떻게 이전하고 공간이 사고를 지배한다.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실을 이전을 하면서 지극히 맞는 말이죠. 공간이 사고를 지배를 하죠. 그런데 이 군 수뇌부의 현재 공간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주요한 군 수뇌부의 개인 관사까지도 어디는 그 총리에게 내주고 어디는 비서실장한테 내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하루아침에 한 2주 만에 해병대 사령관이 쫓기듯 본인 딸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쫓기듯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군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군에 관련해서 벌린 일이 동해상에서 월남했었던 명백한 범죄자들에 대한 북쪽으로 송환해버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서해상에서 과연 납북이냐 아니냐, 뭐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럼 군은 새로운 군 통수권자의 코드에 맞춰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 기강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무너져버린 것을 정말 확인을 했고요. 그 확인을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임위에서 명백하게 질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함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정치를 이렇게 뉴스로 유심히 바라보고 한 이래로 저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제가 아주 나경원 전 의원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대역죄인인가요? 그분이 아주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초선 의원들까지 집권당에서 거의 집단 린치를 가했죠. 오늘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죠. 저는 이걸로 해서 사실상 나경원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은 정말 쉽지 않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런다고 한번 싸우지 그렇게 힘없이 물러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십시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 집안과 관련돼서 어떤 비리랄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한 집안이 도륙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저는 공포와 위기의식을 저는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것이 초반에는 했는데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임명을 했죠. 저는 이럴 바에는 이게 무슨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히 이 선거로 뽑아놓은 젊은 대표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를 뽑는 선거법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을 못 나오게 막았습니다. 이제는 투표는 하나만 하는 요식행위죠. 이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당 총재로 취임하고 예전식으로 5공화국, 3공화국 식으로 과거의 독재 시절처럼 또 삼김시대처럼 대표를 차라리 임명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 쇼를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당 이야기를 너무 이제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당도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이 많긴 하지만, 저는 가장 충격받았던 것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성명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63명, 65명 이 정도 되는데요. 무려 50명이 나경원 의원의 집단 린치에 가담을 하는 성명에 동의를 했죠. 근데 보통 어느 국회나 어느 당이나 초선들이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초선들이 이렇게 발빠르게 기득권에 붙어서 줄을 선 경우를 또 지금까지 목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저 당의 미래는 참 좀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데 바꿔 말하면 네.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닐지라도 네. 한쪽 방향으로 신나게 달려가는 거 아닐까요? 한쪽 방향으로요. 네. 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코드를 맞춰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바에는 총재로 취임하고 그냥 당대표 임명하는 게 그거랑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실 김기현과 안철수 의원 양자 구도 대결이 되었잖아요. 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당원 100%로 하기 때문에요. 결국 결선 투표 조항을 넣은 것이 혹시 몰라서 친윤 의원을 대표를 만들려고 결선 투표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다른 후보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1대1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경우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보자면 그걸로도 김기현 의원의 당선은 보증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민심이 있다고 한 유승민을 제끼는 방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심이라고 하는 나경원까지 제끼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윤심밖에 없는데 네. 윤심에 모두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도 반기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표로? 네,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결국은 저는 김기현 의원이 당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그 당원 투표의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 그다음에 지금 투표하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그걸 좀 살펴봐야 될 건데 현장 투표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죠. 모바일로도 가능한 게 아니라. 근데 현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 투표권자가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후진적인 그 투표 행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될 건데 그럼 과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을 얻어야 되고 그 민심 중에서도 우리 편은 기본이고 그 가운데 있는 중도 성향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참 회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민심은 반대편에 있는 더불어민주당한테 가야 될 터인데 네. 왜 더불어민주당은 그 반사 이익을 못 누리고 있을까요? 뼈아픈 지적입니다. 뼈아픈 지적이고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민주당이 계속 들어왔던 말이고 근데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 또 30%대 초반 이럴 때는 그나마 저희 당의 지지도가 조금 높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40% 가까이 가면서 이제 그 지지도도 이제 뒤집힌 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제1당다운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뭐 계속 강조했지만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이고 또 설득 가능한 대안을 내놓는 정당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저희 당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적인 공격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조금 가려지는 이런 이중고가 저희 민주당한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의정활동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까 제가 이제 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광주와 관련해서는 저는 군공항 이전 문제, 그다음에 무등산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 문제. 사실 그 일 하려고 제가 국방위로 갔으니까요. 그 일을 방공포대 문제는 마무리를 짓는 것이고요. 군공항 문제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 군공항이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 광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문제고요. 지금 정치권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법 개정의 문제입니다. 현재 양당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정치, 그러면서 극한의 대립과 갈등 또 대결 정치를 벌이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양당 어느 쪽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양산되면서 타협과 뭔가 생산적인 정치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의 선거 체제는 상당 부분 좀 그 한계를 내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누구나가 당선이 가능한 곳이 호남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부터 자기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뭐 다른 정당이 당선될 수 있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영남에서도 또 특히 뭐 대구 경북 같은 데서 저희 당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선거 체제 이런 것의 개편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때보다는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한 또 저의 또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송갑석 의원님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고 끝에 결국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당 수석대변인을 지낸 허은하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뭐 일반 국민들처럼 똑같이 친정 어른도 만나 뵙고 시댁 어른도 만나 뵙고 하면서 또 많은 지인들의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네. 민심에 대해서 좀 청취를 해야 되니까요. 열심히 들었고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불출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보니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선당 후사 단합 단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얼마나 고심이 컸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고심 끝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단은 국민들의 판단의 몫으로 남기고, 다만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네. 어떤 집단적인 정치 폭력에 의해서 혹시라도 물러나 보이는 네. 모양새가 돼버린다면, 사실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나경원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네.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큰지에 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네. 얘기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 판마저 네. 이렇게 고심하게 만드는 것,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혹여 국민께 보여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 보면서 약간 울컥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고민해왔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나 나올 것이다, 출마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접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네. 정도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그런 현재 당의 상황,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좀 울컥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불출마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용기를 내서 그만뒀다. 이 솔로몬 재판 엄마 심정을 한 서너 번 강조하시던데, 이거는 뭐 어떻게 무슨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로 갈라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신 거죠. 지금 네.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튼 윤핵관과 비윤핵관, 네. 반윤핵관 프레임이 갇혀 있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는 친윤이라고 생각했고 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정부의 미래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성공을 위해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어느 순간 엄마가 그러면은 네. 진짜 친윤, 진짜 윤석열을 위한 아이를 위한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읽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포용과 존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네. 당의 미래를 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그 말씀 중에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네. 뭐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은 또한 제가 조금 전에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것처럼 그냥 단체 정치적 폭력에 굴하해서 집단적으로 뭔가가 움직여지면서 그게 구태 세력으로 자리매김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뭐 해석은 해봅니다. 집단적 정치 폭력이라는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해주셨는데 그런 게 실제로 작용을 가했다고 보시나요?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솔로몬의 심정으로라는 말씀 그리고 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둘 다 놓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지는 네. 않거든요.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허은아 왜 정치하나라는 글을 연휴 기간에 지난 월요일 네. 그저께 올리셨던데 거기 네. 보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은 소신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로 이분법적 적대성을 부수는 힘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분법적 적대성 이게 뭐 어떤 취지인가요? 어떤 취지의 글을 올리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나경원 전 대표가 고민하셨던 네. 지점 A냐 B냐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놔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지점도 사실은 반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네. 그게 핍박이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목소리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는 행동해야 되고 그러한 수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네. 제가 이제 호남에 갔었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준석 대표랑 네. 호남의 전 지역을 돌면서 또 아마 광주 방송도 갔었던 것 같아요. 화합 얘기하고 이념도 그리고 지역색도 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당내에서도 반윤이 어디 있고 친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이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반윤, 친윤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의원님부터 뭐 비윤, 반윤으로 뭐 언론이나 당합학에서 분류가 되고 있지 않나요? 뭐 동의를 하시나요? 나는 분류는 어쨌든 친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날 아침에 네. 일어나 보니까 유명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처럼 오늘 아침 반윤이 네. 되셨나?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네. 딱 일어나 보니까 제가 뭐 반윤이라는 프레임에 잡혀 있던데 네. 저는 그 반윤이라고 했을 때 제가 반윤핵관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동의합니다. 저는 윤핵관에 추정하지 않고 있고 또 윤핵관에 줄 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잘 되는 일을 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반윤핵관이라 그러면 인정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결국 오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출마 결정을 하긴 했지만 그 초선 의원 50명이 나경원 의원 전 의원 비판하는 성명을 냈잖아요. 그때 보면 뭐 대통령과 참모를 뭐 갈라치기 한다, 뭐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될 뭐 정치적 사기 행위다 워딩이 아주 셌는데 의원님한테는 성명에 이름 올릴 거냐 말 거냐 연락도 안 왔죠. 네, 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도 네. 당연히 안 하겠지라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미 반윤이라는 프레임을 가져 놓았기 때문에 의견조차 묻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또한 뭐 차별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도 저는 동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물론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저는 누군가에게 줄 세우고 그러한 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 우리 당의 자산인 네. 선배의 그런 센 발언들을 해가면서 몰아내기 하는 것에 전 동의할 수가 없다.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초선 집단 성명에 대해서 무슨 조폭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저런 사람들 공천 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다 공천 때문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와 보니까 네. 공천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천뿐만 아니라 무언가 내가 함께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뭐 유행 같은 게 있는데 내가 네.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여튼 초선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네. 뭐 이재호 의원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세게 비판하셨던데 뭐 반윤이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뭐 한줌 반윤 뭐 이러면서 반민주주의자임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길 바란다 뭐 이런 말씀까지 쓰셨던데 이거 계속 스스로 이 반윤의 깃발을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줌 반윤이라고 네. 하면서 윤핵관에 줄 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 비판한 것이지 제가 뭐 반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윤핵관의 존립과 그들의 권력의 힘에 붙어야 한다라는 것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려운 존재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국민 바라보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가야 되는 것이지 권력에 줄서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한줌이라는 단어는 조금 모욕적이다. 그게 내가 반윤이 아니더라도 듣기에는 왜냐하면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이 정치하고 있는 네. 사람들에게 해야 할 발언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특히 공당인 여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럼 반민주주의라고 커밍아웃 하셔라라고 제가 그냥 한번 그 소리를 낸 거죠. 장제원 의원이 안 두렵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장제원 의원님이 왜 두렵겠습니까? 장제원 의원님도 아마 네. 그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네. 뭐 다르게 판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작은 말들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그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뭐 출퇴근 새해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동대문 을이죠 거기가 지금 네네 지역구가. 맞습니다. 근데 장안평역하고 답심리역에서 인사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직위원장에 그쪽에서 계속 공을 들이셨는데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에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우선은 저는 정상적인 지도부에 네. 있었던 내정이 됐었던 네. 사람입니다. 네, 그 후에 사실은 최고위가 그러니까 네. 조강특위에서 내정이 되면 그다음 마지막에 최고위에 올려야 되는 건데 최고위가 지금 그 거의 이제 네. 그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 임명만 남겨져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합격 통지서만 기다리고 있었던 네. 사람인데 갑자기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다시 재공모해라라고 하셔서 그냥 뭐 하나의 뭐 절차이겠지 설마 하면서 저는 또 네. 그 절차대로 다시 또 면접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 뭐 친윤의 약간 프레임과 그리고 검사 출신의 분이 이제 당선이 그러니까 네. 그 임명이 되셨는데요.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 네. 판단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그때 저희 선거 때부터 네. 뛰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지금까지 보면 9개월, 10개월 정도 동대문에 또 이사도 갔고 네. 그리고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설 인사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사 드린 거고요. 네. 뭐 열심히 제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소신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당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약간 선언문처럼 쓰셨던데 이번 전대금 최고위원 나오시는 건가요? 마지막 고민 중입니다. 심각하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뭐 전대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뭐 그 힘에 굴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제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겠다. 제가 두려운 존재는 정말 민심이고 국민이다. 국민 두려워할 줄 알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다짐을 또 설에 한번 크게 해봤습니다. 마지막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마를 하시게 되면은 왜 최고위원에 허은하가 들어 있어야 되는지, 왜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유, 명분 뭐가 있을까요?
윤회관에 줄 서서 윤회관이 원하는 답만 해주는 최고위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다양한 목소리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판이 우리 당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민심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다른 분들의 민심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르게 제 개인적인 정치적 철학은 네. 제가 하나의 브릿지, 다리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세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 30대, 40대에 정말 괜찮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네. 또 겁먹어서 정치를 혹시라도 접을까 걱정이 되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제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기득권에 와 있는 저라도 목소리를 내주고 그들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최고위원 출마 쪽으로 마음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최고위가 안 되면 목소리는 좀 작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네. 그러한 목소리 내고 싶어요. 항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비윤 반윤으로 분류가 지금 되고 계신데 그리고 최고위원 뭐 출마를 하시든 그리고 내년 공천이든 좀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거 어떤 각오로 정치를 하실 건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에 확실하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될 분들은 국민이다. 그리고 그거 하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있는 한은 누구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 눈치만 보겠습니다. 국민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은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많은 말씀 해주시고 제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에 늘 같은 목소리만 내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광주에 계신 분들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열심히 국민의힘이 호남 찾아갔었던 거 그 마음 변치 않고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다른 사안 있어도 모셔서 들어보겠지만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시면 한번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